자, 이제 그 용도 지역을 지정하면 거기에 따라서 나타난 지정 절차를 갖다 겠죠. 그래서 절차가 있고 그 행위 제한에 대한 사항을 갖다 지금부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사람이 어렵다고 그래요. 근데 어렵지만 어렵다고 자꾸 회피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그중에 가장 제가 필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들한테 접근을 빨리 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걸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해봅시다. 뭐 이게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큰 틀을 갖다 한번 봐보자고요. 그래서 보면 자, 우선 앞서 배웠을 때 이렇게 했죠. 용도 지역을 지정한다. 그러면 요거에 대한 이제 절차적 개념을 배웠죠. 그래서 용도 지역 지정은 원칙적으로 뭐로 정하는 거냐? 요게 원칙의 입장에서 본다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입안하고 결정, 그 다음에 고시를 통해서 4가지가 9가지가 21가지 된다. 이걸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정 절차에 이제 뭐가 있냐면 특례가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이걸 배우는 거예요. 특례. 그러면 특례로서 무엇이 있는가? 공유, 수면, 매립지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여기서 공유 수면은요, 해수면도 있고 내수면도 있어요. 그 중에 바다만 얘기한다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바다만 이야기한다. 그러면 자, 여기가 바다입니다. 요게 공유수면이죠, 그럼. 자, 여기가 육지입니다. 육지는 용도가 4개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어요. 도시군관리로 입안돼 가지고 결정돼서. 그러면 육지는 도시군관리로서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를 갖다 뭐 하는 거냐? 여기를 지금 매립을 해. 그럼 새로운 땅이 생겼죠. 신규 등록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를 매립할 때 이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매립한 목적. 이 목적과 여기 있는 이 육지에 있는 인접 용도지역, 얘를 갖다 비교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 매립 목적을 택지 조성을 했다. 근데 인접 용도지역이 도시역이라고 하면 택지와 도시는 같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공사 완료해서 준공인가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럼 준공인가 받을 때 이 지역은 도시역입니다 하고 고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고시만. 그럼 결국 뭐예요? 입안 결정 절차 없이 뭐만 한다는 거죠? 고시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입안 결정 절차 없이 고시만 한다. 이 뜻이란 말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돼요. 입안 결정 절차 없이 고시만 한다. 그런데 만약에 매립 목적은 택지 조성인데 인접 용도지의 농림지역이다. 그럼 얘와 얘는 같지가 않죠. 그러면 이 지역은 처음서부터 그 목적대로 입안 결정 고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또 이 지역이 여러 개가 있다. 그러면 그 목적대로 입안 결정 고시를 해야 돼. 아니면 인접되어 있는 것이 여러 개가 있다. 그러면 여기는 그 목적대로 입안 결정 고시해야 돼. 그래서 매립 목적과 인접이 같으면 같은 경우만 일대로 같으면 고시만 한다. 그럼 입안 결정 절차 없이 인접 용도지역으로 본다. 입안 결정 절차 없이. 그런데 인접 용도 본다는 틀려요. 왜? 고시까지 생략되면 안 되는 거니까. 이런 걸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뭐가 있냐면 두 번째는 다른 법률에서 용도, 지역 등을 지정하다 보니까 지정 시 의제, 뭐뭐로 본다. 이거는 모두가 생략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입안도, 결정도, 고시도 모두가 생략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여기 다른 법률에 의해서 의제된다는 얘기는 모두가 생략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입안도 결정도 고시도 필요 없이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런 경우는 뭐가 있느냐. 일단은 도시 지역으로 본다는 게 있어요. 관리지역으로 본다 없어요. 오로지 무슨 지역만? 도시지역으로 본다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기는 매립했지만 이건 그것이 아니고 똑같은 형태의 만약에 땅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여기가 공유수면입니다. 공유수면. 자, 여기가 육지입니다. 근데 육지가 여기는 용도지역이 이미 도시지역으로 돼 있어요. 근데 이게 타법이란 뭐냐, 여기에 항만시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항만법상의 항만구역이란 용도를 지정합니다. 이걸 지정해요. 그러니까 이 항만법상 항만구역을 지정하니까 여기 있는 이 공유수면, 이 도시역과 연결된 이 공유수면, 이 공유수면이 도시지역으로 본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빨간 거 안에 있는 공유수면, 육지에 당연히 등록되어 있으니까 상관없지만 공유수면은 당연히 도시역으로 본다는 거예요. 도시역과 연접된 공유수면. 그래서 왜 그런가? 도시역 있죠? 여기다가 이제 항만법, 항만구역, 항만시설을 보호하기 하는데 그럼 항만을 위해서 저반시설을 한다든가 기타의 하역시설을 한다든가 알겠죠? 여러 가지 시설을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렇죠? 그래서 개발을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역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또 아니면 이것이 어촌 어항법에서 어항구역이더라. 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가 어촌 어항법에서 어항구역이더라. 어촌 어항법상의 어항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그 역시 이 도시역과 연접되는 이 공유수면, 얘가 중요해요. 얘는 도시역으로 본다 얘기입니다. 그래, 그 내용이 바로 거기 나온 것이고요. 그 다음 또 하나는 산업입지법, 줄여 쓸게요. 정식 명칭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래서 산업입지 및 개발의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는 뭐가 있는고?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도시지역으로 본다가 돼요. 그래서 이건 도시지역 중에서 따지면 공업지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공업지역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러나 공업지역과 산업단을 똑같이 대우면 안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여기는 인센티브를 더 주는 겁니다. 플러스 알파, 건폐를 더 해준다든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문제되는 건 요놈입니다. 농공단지, 준산업단지 할 필요 없겠고요. 여기는 할 필요 없겠고, 농공단지가 문제인 거예요. 농공단지는 농어민의 농한기 때 소득 증대를 위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도시역으로 의지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좀 인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국가, 일반, 도시첨단, 그 다음에 우리가 이루어진 것이 바로 여기 속한다. 농공단지는 해당 사항이 없다. 다음 택지개발촉진법에서 택지개발지구가 됐어요. 이것이 택지개발에서 택지개발지구. 예정지구 아니라 이미 택지공사가 완료됐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는 택지는 주택을 짓는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지목추진주에 따라서 대가 되면 결국 인구나 사람이 밀집될까요? 안 될까요? 되겠죠. 그래서 도시역 되는 거고, 그 다음 전원개발촉진법에 의한 자, 전원개발 이거는 말 그대로 뭐와 관련된 거? 전기와 관련된 거예요. 전력. 괜히 또 잘한다고 일용 없는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걸 생각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전원개발촉진법에 의한 전원개발 사업지구 예정구역.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원자력발전 예정지구, 풍력발전 예정지구, 화력발전 예정지구. 여기도 도시역이 되는 겁니다. 자, 제가 있는 사는데 바로 옆에 보면 그 인천에 옹진군에 영흥도라는 데가 있어요. 그 영흥도 가면 그 섬 한 곳에 화력발전소가 있습니다. 그럼 그 지역도 무슨 지역이다? 도시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다 우리가 정리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만 여기는 수력발전 송변전만 목적으로 한다는 건 도시역으로 볼 수가 없구나 하는 것도 아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쯤 하면 이와 관련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기출문제 봅시다. 국토의 계획 및 인허법령상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을 볼 수 있는 경우는 산업입지 개발의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는 안 되죠.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는 되지만 농공단지는 되지 않는다는 것. 자, 2번 어촌어항법에 따른 어항구역으로서 농림지역 안 되죠. 바로 도시역과 연접되어 있는 것만 도시역으로 본다. 그래야 됩니다. 무슨 지역과? 도시역과 연접되어 있는 것만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취락지구로서 도시개발법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전. 자, 도시개발구역 내 취락지구는 의지되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 항만법에 따라 항만구역으로서 도시지역과 연접된 공유수면에 대해 무슨 지역과? 도시지역과 연접된 공유수면은 도시로 본다. 그래야 되겠죠. 그 다음 택지개발 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 당연히 무슨 지역이다? 도시지역이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뭐가 있냐면 관리지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앞서 보세요. 이렇게 얘기했죠. 자, 이건 도시로 본다 외에 두 번째 관리지역 내 특례가 있습니다. 그 앞서 설명할 때 관리지역은 자 이렇게 했죠. 여기가 도시지역이고 여기가 관리지역이고 여기에 농림지역과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본다 했죠. 그럼 얘기하면 여기는 도시지역이죠. 자, 지금 여기가 관리지역 아닙니까? 그런데 이 관리지역 내에 여기에 농지가 있어요. 자, 관리지역 내에 뭐가 있냐면 산림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건 다 타법이라 했죠. 타법. 다른 법률에서 다른 법률상 있죠. 그러면 여기는 이 농지를 농지법에서 시도지사가 농업진흥지역을 지정돼요. 농업진흥지역. 자, 옛날로 그냥 가서 비슷하다 하면 절대농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그럼 절대농지가 됐다면 자, 여기다 두면 될까? 안 될까? 안 되죠. 그럼 농림지역으로 본다? 그래줘야 되겠죠. 그 다음 여기 관리지역 내 산림이 있어요. 이 산림 중에서 산지관리법상 여기를 갖다가 산지관리법상 보전산지로 지정합니다. 그 보전산지로 지정하면 이 지역은 바로 뭐냐? 관리지역이 아니라 이건 어디에 따라 이게 여기도 림자가 있고 여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구분에 따라 농림지역이 될 수 있고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될 수 있어요. 그럼 산림은 임업생산을 할 것이냐 절대적으로 보존할 것이냐 구분에 따라서 임업생산적 입장에서 보존하겠다 그러면 농림지역이고 절대적으로 보존하겠다 보호수처럼 절대로 보존하겠다 그러면 자연환경 보전지로 구분돼서 의지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여기죠. 그러면 여기는 관리지역에서 농림지역이나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지정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오히려 행위가 제약되는 것 같죠. 그래서 이럴 때는 이미 착공착수됐잖아요. 앞에서 배웠죠. 자, 용도지역이 변경되더라도 착공착수한 건 계속할 수 있다. 또 본래 용도를 환원되더라도 기존에 착공한 것은 그대로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될 거 아닙니까?
자, 이것이 바로 영인행위다.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지금까지가 용도 지역이 지정되면 그 지정 절차와 특례 이걸 배운 겁니다. 그럼 이제 용도 지역이 지정됐죠. 지정되면 부수적으로 행위 제한을 가지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부수적으로 행위 제한을 가지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행위 제한을 하려면 반드시 근거가 있어야 돼. 그래서 이걸 볼 때는 근거가 있어요. 근거는 원칙이 있겠고 개별 규정이 있을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또 이 행위 제한은 유형이 있습니다. 유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건축물의 용도 제한이 있습니다. 용도를 제한하는 거.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법에 있어요. 근데 이걸 갖다가 제한하는 건 국토계획법에 있는 거라서 이원화되어 있어요. 이거는 건축법에 되어 있고 이거는 국토계획법에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여기는 규모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규모 제한으로서 건폐율이라는 것이 있겠고 용적률이라는 것이 있어요. 자, 이게 가장 이 중에 이 유형이 이게 가장 실무적이고 어렵습니다. 이게 실무적입니다. 그래서 이걸 잘하면 우리가 돈 많이 버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는 수험생은 이 자체를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가장 큰 의미,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의미만 나오니까 조례는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최소한 제 교재에다도 최소한 행위를 했고 그러나 단지 여러분들 나이라는 의미를 갖다 주어지면 되겠습니다. 자, 그 중에 한번 봅시다. 이 중에 우리가 뭘 보냐면 여기 있는 원칙 중에서의 여기 건축물의 용도 제한. 자, 이걸 갖다 보도록 합시다. 이걸 1차. 그 다음 가서 개별 규정을 2차. 그 다음에 3차적으로 이걸 갖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이게 행위 제한의 원칙이 있는데 자, 행위제 건축 물의 용도 제한의 원칙은 뭐에 의한 거냐? 국토계획법 시행령, 소위 대통령령으로 정해졌다는 얘기야. 이게 대통령령으로 정해졌다. 그래서 이거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졌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대통령령으로 정해졌는데 이 대통령령 중에 무슨 규정이 있냐? 여기에 별표 규정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자는 얘기입니다. 이 자체를. 그래서 별표 규정은 뭐냐? 하나하나 나열돼 있죠. 이걸 열기주의라죠. 하나하나 열거됐다. 열거됐다. 근데 이 열거돼 있는 내용 중에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건축할 수 있다와 건축할 수 없다로 돼 있어요. 그러면 자, 이 나열된 것 중에서 자, 여기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그 다음 나열된 것 중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중에서 어느 게 우리한테 유리한 겁니까? 있냐 없냐 이걸 따질 때 대부분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게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닙니다. 이건 나열된 것만 건축할 수 있는 나머지 외 거는 뭐 하는 거예요? 못 한다는 거죠. 소위 나머지 못할 거는 불허하는 거 아닙니까? 불허하는 게 더 크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우리가 네거티브 시스템이라는 거죠. 부정적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전통적인 건 대개 이와 같이 규제를 목적으로 해서
이걸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 과거에는 21가지가 이게 모두 다 그거였었어요. 근데 지금은 자 여기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이 건축할 수 없는 거 외의 거는 허용한다는 얘기죠. 이걸 갖다가 포지티브 시스템, 즉 우리가 긍정적인 면이죠. 그래서 여기 21가지 중에서 7가지가 이쪽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바뀐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뭐냐? 준 주거 지역이 바뀌었고요. 또 우리가 준 주거 지역 바뀌었으면 준 공업 지역이 바뀌었고, 그다음 상업 지역 4가지 중1 유군이 바뀌었습니다. 그다음 계획 관리 지역이 바뀌었어요. 자, 이게 바로 우리한테 가장 대표적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이걸 가지고 지금 이게 뭘 배우느냐? 대통령령을 배우는 거예요. 여기 있는 요 원칙이란 대통령령을 배우는 거예요. 그건 대통령령 가지고 교과서의 몇 가지에만 우리가 밑줄 좀 한번 정리해 봅시다. 그래서 58페이지 보게 되면 자, 원칙적으로 대통령이 한데 주거지역 중에서 제1종 전용주거지역 전량보호죠. 그래서 법률이 허용하는 것만 합시다.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단독주택, 그 다음에 근린생활시설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천재부터까지. 자, 그다음에 조례가 허용한다는데 조례가 허용하는 건 다 외우지 마시고요. 2종 근생과 관련된 거는 종교 집회장만 있구나 하는 것만 머릿속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제2종의 전용주거지역이다. 그러면 전량보 양환주거환경이죠. 그러니까 단독과 공동 중심으로 했죠. 1종 근생이 등장해야 되겠죠. 또 역시 제2종 근생에서는 종교 집회장만 가능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제2종에서만. 자, 그 다음 일반 주거지역 1종이다. 1편 주성이죠. 그래서 여기는 저층이니까 공동주택 아파트는 등장할 수 없다. 공동주택 등장할 수 있어요. 아파트만 서층, 4층이니까. 자,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여기는 1종 근생 단위 등장할 수 있고 초중 고등학교도 등장할 수 있어요. 법률에 의해서. 그다음 노유자 시설 이게 등장할 수 있다. 그래서 그게 5가지가 있다. 단독, 공동인데 아파트 등장하고 1종 근생, 그다음 초중 고등학교 노유자 시설 등장할 수 있구나.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와 관련돼서 이제 문제를 보면요. 과거 기출 문제 27회 거를 보면 이렇게 나왔죠. 국토의 계획 및 이용 법령상 용도 지역에 세분된 편리한 주거 환경을 조성. 자, 제가 뭐랬어요? 뭐라고 그랬죠? 편리한은 1편 조성. 1편 조성. 편리한 주거 일반 주거지를 했죠. 그렇죠? 이거 일반 주거가 알겠네요. 근데 거기 보니까 필요한 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 아닌 것 그랬지 않습니까? 그 여기는 단서 조항이 있네요. 건축물은 4층 이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몇 층이야? 4층 이하. 자, 그래서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그랬습니다. 그러면 자, 일반 주거지역 1종에는요. 뭐가 등장한다 그랬죠? 단독주택, 공동주택인데 아파트 못 등장한다 그랬죠. 그다음에 초중 고등학교 등장한다 그랬죠. 1종 근생 등장한다 그랬죠. 노유자 시설 등장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는 등장시키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거기 보세요. 동물원,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이게 2종 근생이잖아요. 2종 근생은 법에서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조례로 다 허용해요. 조례로 허용할 때도 종교 집회장과 관련된 것만 허용하더라. 이렇게 하시면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다른 건 다 생략한다 할지라도요. 이제 넘기시기 바랍니다. 뭐가 있냐면 준주거지역이 있어요. 준주거지역은 네거티브 시스템이 아니라 포지티브, 허용하는 거랬죠.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여기 나열된 것만 건축할 수 없이 나머지 가능하다는 거 아닙니까? 단란주점, 격리, 숙박, 위락, 일정한 요건인 폐차장, 도축장, 도계장, 자원순환, 묘지. 묘지 관련 제도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 등장시킬 수가 없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와 관련돼서 봤을 때 우리가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해봅시다. 자, 국토의 계획 및 이월 법령상 준주거지 안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물상업 있죠. 고물상업은 뭐에 해당한다 볼 수 있어요? 과거 보면 옛날에 기점을 놨을 때는요. 그게 뭐라 했습니까? 우리가 그
쓰레기와 관련된 시설이었었어요, 옛날에는요. 지금 고물상 영업은 원칙적으로 등장시켜서는 안 돼요. 뭐야? 지금 뭐라? 자원 순환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 다음, 격리병원 등장시킬 수 없죠. 그 다음, 일반 숙박시설 원칙적으로 생활 숙박으로 차단된 건 가능하지만 일반 숙박은 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체육관으로부터 관람석이 바닥면 1000점부터 미만. 오, 이거는 등장시킬 수 있네요. 자, 그래서 이런 거는 등장시킬 수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또 단란주점 원칙으로 등장시켜서는 안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어디냐? 준주거지역에 관한 사항이구나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준공업지역입니다. 준공업지역도 포지티브 시스템이죠. 그래서 보면 건축할 수 없는 그런데 우리가 오늘날 창업을 하려면요. 창업해야 되죠. 경기가 불안한 것보다 경기가 별로 안 좋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창업을 하려면 내가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서 관청했다 갔더니만 법에 건축할 수 있는 애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안 해주단다. 그래서 뭐냐?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을 나열해놓으면 거기에 나열되지 않은 거 다 허용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준공업지역이 가장 많이 허용해 줘야 돼요. 그래서 금지된 걸 적어야 되겠죠. 우리끼리 공부할 때는 묘지에 춤춰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묘지 관련 시설과 위락시설만 등장할 수 없고 나머지는 다 등장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계획관리지역이 건축할 수 없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4층을 초과하는 모든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는 거는 아파트 못 등장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봤을 때 일정한 행위, 업무 이런 거 등장, 위락 등장시켜서 안 되는 것 가장 많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뭐냐? 농림지역은 보존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보존해야 되니까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법에서 허용하는 건 6가지입니다. 첫째, 농화주택으로서의 단독주택인데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다. 두 번째는 일정 근생 중에서 뭐와 관련된 것만 할 수 있느냐 봤을 때 공동목장, 대피소 이런 시설로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정수장, 양수장 이런 것만 등장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초등학교만 등장할 수 있어요. 그 다음 창고는 농수산업과 관련된 것만 등장할 수 있어요. 동식물 관련 시설에서는요. 동물원 식물이 아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온실, 화원 알겠죠? 이런 형태 걸 등장시킬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발전시설이 등장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죠. 그 다음 자연환경보전제는 우리가 거꾸로 보면 가장 건축할 수 있는 이 적어야 되겠죠. 건축할 수 없는 이 적은 건 준공업적이고 건축할 수 있는 이 가장 보존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거티브 부정적이라 했잖아요. 그러면 노화주택의 단독주택과 초등학교만 법령에서 허용하는 겁니다. 알겠죠? 나머지는 조례로 허용하는 다른 겁니다. 그러면 바로 과거에 기출문제 시험이 나온 적이 있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자연환경 보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그랬습니다. 오, 그러면 조례는 고려하지 않는다 했으니까 조례 규정사항은 제외를 했으니까 자, 여기는 두 가지죠. 노화주택서의 단독주택과 초등학교 아닙니까? 그럼 정답 초등학교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이제 넘기면 그 종합했는데 지금 하지 마시고 나중에 또 문제풀이 때 들어가서 할 겁니다. 자, 그러면 국토의 계획 및 법령상 도시군계획 조례에 의해서도 일반 음식점 어디죠? 일종 근생이라 이종 근생이야. 인종 근생이 못 등장하는 것은 대부분 어디랬어요? 주거지역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는 주거지역을 고려할 소리나 마찬가지인데 그중에 전용 주거지역을 고려하는 소리겠죠. 그럼 정답 1번 아닙니까? 자, 그럼 지금까지가 뭘 설명한 거냐면 이걸 설명한 것이에요. 자, 여기 보니까 다시 한번 이쪽으로 가보세요. 자, 용도 지역을 지금 행위자는데 원칙적으로 대통령령에 의했다. 이걸 적용받은 겁니다. 그럼 이제 공부할 건 여기 있네요. 개별 규정을 공부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개별 규정에 관한 사항을 지금부터 보면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자, 우리가 개별 규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해봅시다. 건축물 제한은 원칙은 대통령령 따라간다 그랬고 여기에 특례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특례 그래 봅시다.
특별한 예외. 개별 규정을 따라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제 일부 개정됐지만 저는 분명히 교재를 용도 지역은 지역끼리, 용도 지구는 지구끼리 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제가 하는 교재 편제대로 따라오세요. 법 개정도 다 반영한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용도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가 지역이기 때문에 지구권을 뺐단 말이야. 우리 교과서는 지역 지구를 한꺼번에 묶어놨어요. 법에는. 자, 근데 교과서에는 제가 원하는 대로 여러분들 시험 보기 편하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첫째가 바로 뭐냐? 농공단지입니다. 농공단지란 앞서 보세요. 얘는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도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디에 속하지 않죠? 도시에 속하지 않잖아요. 그럼 도시역 밖에는 어찌저런 공장을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농어민의 휴안기 때 소득 증대를 위해서 보면 규모가 좀 커야 되는 건물 등장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국토계획법을 적용하면 못 지니까 모법인 따라가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산업 입지 및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옛날 얘기하면 공단을 조성하는 법이요. 오늘날 산업단지라 하지 옛날엔 공단이었어요. 공업단지. 그래서 그걸 조성하는 법에 따른다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요 말이 꼭 들어가야 돼요. 자, 농림지역은 용도지역이기 때문에 얘를 따라갑니다. 얘를. 그 얘를 따라가면 여기서 가능한 것이 6가지가 가능하잖아요. 6가지. 노화주택, 단독주택, 일종건설 중에 양수장, 정수장, 그렇죠? 또 창고, 또 우리가 동식물 관련 시설, 그렇죠? 또 일반적으로 보면 발전시설, 초등학교 이걸 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짓는데 그걸 지면 안 돼. 왜? 여기는 보존이 목적이니까. 초지, 보전, 산지, 농업, 진흥, 지역. 얘는 제가 일부러 이 색깔을 읽겠습니다. 얘는 보전입니다. 원래 농림부터 보전이지만 그중에 이걸 가능한 걸 하면 얘는 정말 보존할 수가 없게 돼. 그래서 얘는 개별법을 따라가야 돼. 개별법. 개별규정. 그럼 이걸 보존해야 되니까 개별규정을 따라가야 돼. 개별규정. 이걸 적용받으면 이게 가능하면 보존할 수가 없게 돼요. 그러니까 보존하려면 개별규정을 따라간다. 그래서 초보농은 초산농입니다. 초지법, 산지관리법, 농지법. 봐봐요. 요 앞에 이 노란 글자만 빼면은 특례가 아니야. 개별규정이 아니야. 초지는 당연히 초지법 적용받죠. 농업지는 농지법 적용받잖아요. 근데 농림지역은 얘를 적용받는데 얘를 안 받고 얘 개별규정을 적용받으니까 이게 개별규정이잖아요. 그러니까 특례락하는 겁니다. 다음 자연환경 보전지역 중 그랬습니다. 자, 여기면 그럼 이 자연환경 보전지역 중 그랬는데 이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대통령령을 적용받으면 2개가 가능하죠. 가능한 거 2개. 그렇죠? 농화주택으로서의 단독주택과 초등학교를 지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얘네들이 있다면 걔를 갖다 적용받으면 이 2가지를 적용한다면 여기 있는 2가지를 적용하면 얘는 없어져 버려요. 없어진다. 그래서 여기는 개별규정을 먼저 이 개별규정을 먼저 적용받자 하는 얘기입니다. 그 이걸 갖다 이제 앞으로 외울 때 자 이거 보세요. 공원구역은 자연공원법을 적용받습니다. 그 다음 상수원 보호구역은 수도법을 적용받아요. 그래 우리 교재 그대로 해가지고 자 봅시다. 여기 보면 문화재, 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
지정 문화재 천연 기념물이 있습니다. 얘는 문화재 보호법, 관리법이 아니라 보호법. 이걸 적용받도록 되어 있어요. 해양 보호구역이 있습니다. 그러면 해양 생태계의 보전 및 해양 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관리에 관한 법률. 자. 그 다음, 수산자원 보호구역이 있어요. 그러면 수산자원 관리법이 적용받습니다. 제가 이렇게 글씨 못 쓰면서 악필을 한 것은 여러분한테 좀 인식시켜 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정말 악필이죠. 그죠? 죄송합니다. 이게 참 제가 너무 겉멋들어서 그래요.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참 필기체를 쓰는 사람 엄청 부러워했어요. 정자처럼 잘 썼는데. 그러다 보니까 따라다 보니까 악필이 돼버렸어요. 그 습관이 참 안 지워지네요. 자, 그래서 자 봅시다. 제가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 이렇게 해봅시다. 앞에 글자를 따서 자 이게 꼭 있어요. 자 앞에 두 문자 따서 공자가 상수에게 말하길 지천문이면 자 지천문이면 하늘의 이치가 닿도록 하늘의 이치를 들었어요. 그러면 해는 해요. 수는 수로다. 완전 해탈한 사람이죠. 그래서 자가 중요해. 자 감탄을 자 공자가 상수에게 말하길 지천문이면 해는 해요. 수는 수로다. 오 이게 바로 개별 규정이란 말입니다. 그 다음 또 우리가 보면 뭐가 있냐. 보전관리적과 생산관리적은 어차피 보전이 목적입니다. 그러나 무조건 그렇다고 농림역과 자연환경 보전지역처럼 똑같이 적용하면 안 되죠. 그래서 그때는 주무장관이 요청하면 주무장관이 인정하면 그때 가서 개별법을 적용받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그 핵심 체크를 보도록 해봅시다. 거기 보면 기출 체크도 있죠. 자, 그래서 그 내용을 꼭 할 때 앞에 어디를 꼭 가져가야 됩니다. 자, 농림지역 중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이렇게 꼭. 다음 기출 문제를 풀어보면 국토의 계획 및 인허법령상 용도 지역 안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용도 지역에서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료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을 정한다. 자, 원칙적으로 대통령이 정하는 거 맞죠? 그렇죠? 원칙적으로 대통령이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외적으로 개별 규정이 있는 것이다. 알 수 있겠고요. 2번 산업입지 개발의 법률에 따른 일반 산업단지는 도시어로 보니까 국토계획법을 따라가야 돼요. 다만 농공단지인 경우만 산업입지 및 개발의 법률을 적용받는다. 그래서 이게 틀렸죠. 다음 농림지역 중 농업진흥지역은 농지법 맞죠? 자연환경보전지역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는 수도법을 따른다. 당연히 맞는 얘기죠. 다음 5번에 보면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수산자원보호구역은 수산자원관리법에 정한 바에 따른다. 맞죠? 수는 수로다. 당연히 맞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보면 뭐가 나오는 거 봤을 때 규모 제한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무슨 제한? 규모 제한. 자, 이걸 한번 보도록 해봅시다. 규모 제한이 시험지 나오는데 너무 숫자에 딱 연연해가지고 선생님 저 공법 때문에 힘듭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는 제가 그랬죠. 만점 맞자 소리 아닙니다. 제가 또 실력이 만점 맞도록 유도하는 실력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다 해서 처지는 것을 원하는 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 규모 제한은 뭘 나타내냐? 건폐율과 용적률을 나타내요. 그 다음에 용적률을 나타납니다. 건폐율은 평면적으로 하기 때문에 건물을 질 수 있는 땅을 대지 면적이라 합니다. 여기에 건축 면적 비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 앞에 있는 건 이건 건축
자, 폐. 요놈이 였다가 대지에 가리는 거, 가리우다. 그걸 백분율로 나타난 겁니다. 그러면 무슨 소리냐? 이게 노란 것이 대지 면적이라 하면, 여기 건물 짓습니다. 건물 지면 외벽이나 외곽 기둥이 있어요. 외벽이나 외곽 기둥. 여기에 중심선의 수평 투영 면적. 자, 그러면 요것이 곧 뭐냐 보시면 빨간 것이 건축 면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대지 면적에서 빨간 것이 가리는 비율. 그럼 만약에 이게 대지 면적이 1000이다. 그럼 건폐율 50%다 그러면 500제곱미터가 가리는 거예요. 그럼 그 근본적 이유는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기 두는 거예요. 이 빨간 것과 노란 사이에 이 빈 공지에다 두는 거예요. 공지. 빈 공간. 왜 두느냐? 바로 이것이 통풍, 채광, 위생, 안전 이걸 위해서 가져가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용적률이라는 게 있죠. 용적률이라는 것은 역시 대지 면적의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연면적 비율. 그러면 여기는 자, 이 용이라고 하는 건 볼 수 있게끔 적, 쌓다. 아까는 가리다. 이건 쌓다. 그건 대지 면적에 몇 배 쌓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연면적이라고 하는데 자, 하나의 건축물인데 하나의 건축물에 대해서 바닥 면적을 모두 합친 걸 연면적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보이도록 쌓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지하층 같은 건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백분율을 나타난 거죠. 쌓는 율. 그러면 만약에 대지가 1000이라고 하면 여기에 용적률이 300이다 그러면 3배 쌓는 거고 1000인데 1500%다 하면 1.5배 쌓는 게 아니라 15배 쌓는다는 얘기죠. 150%면 1.5배니까 그것이고. 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대지 면적이 1000이고 용적률이 300이고 건폐율이 50이다. 그러면 자, 1000에 3배 쌓으면 3000이죠. 바닥 면적과 건축 면적 같다면 500씩 쌓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몇 층까지 쌓을 수 있어요? 6층까지 쌓을 수 있죠. 그 얘기는 곧 용적률 나누기 건폐율이 곧 층수나 마찬가지 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건폐율 용적률은 총치적 규모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건폐율 용적률은 어떻게 우리 법에서 규정하고 있느냐 이걸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한은 3단계로 규정하고 있어요. 법률에서 4개, 9가지가 최대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그 다음 두 번째, 대통령령에서 얘를 세분화시키고 있어요. 세분화. 다음 여기 보면 조례가지고 이걸 갖다가 특례를 정한다든가 완화를 한다든가 강화를 합니다. 우리가 1985년서부터 공인중개사 제도가 도입됐어요. 시험을 봤어요. 도입된 게 시험을. 여태까지 오면서 대개 조례까지 난 적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여기에서 났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가장 기본이 되는 이것부터 아시고 요걸 가져가는데 이것 때문만 너무 힘들게 해요. 한 문제입니다. 큰 틀을 머릿속에 찍고 나머지는 맡기세요. 룰이 있습니다. 알겠죠? 그렇다고 이걸 갖다 죽자사자 외우고 하지 말고요. 자, 그래서 그걸 73페이지면 커다랗게 박스되어 있는데 그걸 죽자사자 외우는 사람이 있어요. 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요걸 제일 먼저 하고 그다음에 이걸 가져갈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봅시다. 대한민국 땅덩어리는 도시적과 관리적과 농림적과 자연환경부적 4가지로 나뉩니다. 그럼 도시적은 다시 주거지역, 그 다음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나눕니다. 그 다음 관리지역은 계획관리적, 생산관리적,
보전관리지역 나눠져요. 세분되지 않은 것이 농림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때 주상공록 계생모 농자 이렇게 배운 적이 있죠. 앞에서. 자, 그 여기 보면 건폐율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는 도시지역 안과 밖으로 나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공부할 때, 자, 도시적 밖의 경우는 계획관리적을 좀 머릿속에 좀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걸 갖다가 70, 90, 70, 20입니다. 유일하게 계획관리적만 40이고 도시적 바깥에선 나머지는 다 20입니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갖다가 외우려면 뭐 주상공록 계생보 농자만 알면 자 이거 보세요. 79, 72 사이좋게 자 우리가 친구끼리는 사이좋게 지낸다 이렇게 외우면 될 거 아니야. 뭐 더 이상 외울 거 없죠. 친구끼리 사이좋게 지낸다는 뭐 친구끼리 사이 79, 72 주상공록은 79, 72 도시적 밖은 사이좋게 지내는 겁니다. 4, 2 자 그 다음에 용적률은 어떻게 할 거냐. 자, 용적률은, 자, 봅시다. 여기에 용적률이라 했어요. 용적률은 요놈이 500입니다. 주거지역이. 그 다음에 1500, 400, 100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큰 것끼리 볼 수 있겠죠? 그래서 500이 잘 생각 안 나. 1500은 그래도 최대한 거 알고 있어요. 500만 생각해도 그래도 성공한 겁니다. 그래서 주거지역 중에 최고 큰 애가 준주거지역입니다. 몇 글자? 5글자. 준주거지역 500입니다. 그 다음 1500, 400, 100입니다. 그래서 1500을 기점으로 양쪽에 500이 있구나. 룰이 생각나죠. 그 다음 이거는 또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면 돼요. 이거. 자, 공업지역. 우리는 공사판 연상해 봅시다. 나쁜 뜻을 받으면 공사판, 나쁜 뜻이 아니라 공사판. 자, 공사판은 공치는 날도 많아. 비 오는 날. 공사, 공칠. 그 다음 도시지역 밖의 경우는 자 여기는 얼마냐. 여기만 유일하게 100. 나머지는 다 80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계획관리적은 계백장부는 나쁜 뜻이 아니라 우리 암기 코드입니다. 계백객사. 알겠죠? 이렇게 계백객사. 그 다음에 또 여기 있는 것 중에서 일부 여기에 해당하는 애들은 여기에 해당하는 애들은 보전 말고 생산서부터 여기까지는 유보용도 돼서 지금 크려고 그래. 성장관리 반영을 그래. 이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들 중학교나 고등학교 1학년 때 교복 맞췄죠 예전에. 그러면 똑같이 맞춥니까? 크게 맞춥니까? 의대병 크게 맞추죠. 얘가 크고 있기 때문에. 그럼 난개발 방지를 해서 바로 보다 더 키워주는 거예요. 이걸 성장관리 방안이에요. 유보용도. 나중에 또 한번 정리할게요. 그 뒤에서. 자,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 보세요. 친구끼리는 사이좋게 500, 1500, 400, 100, 100, 80, 80, 80. 그럼 도시역 바꾼 원칙적으로 80 나누기 80, 80 나누기 40회니까 4층이잖아요. 아파트를 지을 수 없겠죠. 또 이런 데는 투기성이 없다면 완화시켜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를 가져가는 것이다. 그런 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나중에 세분시킨다 할 때 여기 보세요. 여기는 세분되는 건 요것만 잘 알아두시면 돼. 얘네만. 그 나머지 여기면 얘는 세분대도 똑같아. 똑같습니다. 그 다음 여기는 공업지역은 50, 10배 나가면 돼. 용적률은. 전일준이니까 준은 400. 그 다음에 일반은 350. 전용은 300. 그 다음 여기는 80짜리가 유일하게 하나 있어요. 보전 녹지만 80. 이렇게 됩니다. 보전 녹지만 80. 자, 이것이 가장 기준점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 있는 상업지역은 210배 나가면 돼요. 210. 그래서 중1, 유, 근. 중심이 1500이죠. 그러면 1300, 1100, 900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계략적으로 이렇게 공부해도 돼. 그 숫자 가지고 여러 가지 너무 심도 있게 가져가지 맙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와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 보면 여러분들 교재 74페이지면 거기 문제가 나왔죠. 국토의 계획 및 법령상 도시지역 중 건폐율의 최대 한도가 낮은 지역부터 높은 지역 순을 하는 것.
자, 전용공업적 무조건 70입니다. 종신화합적 90이죠. 그렇죠? 그러면 뒤집어졌네요. 자, 근데 보전녹지 20이죠. 유통상업적 80입니다. 이거는 나중에 또 보여줄게요. 그럼 틀렸고. 자연녹지 20. 그렇죠? 그 다음에 보면 일반상업적 80. 근데 뒤에는 준주거지역이 70이니까 틀렸죠. 그 다음 보면 생산녹지 20. 근린상업적 70. 유통상업적 80. 요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특례규정, 완화규정은 여러분들 굳이 지금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그럼 마지막 하나만 하고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77페이지에 보면 내가 땅을 하나 샀어. 근데 그 땅이 용도지역이 특정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용도지역이 특정 안 됐으면 나는 개발행위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 생각해 봅시다. 개발행위 할 수 있어요. 최소행위. 자연환경 보전지역의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제한을 따라갑니다. 그럼 난 초등학교와 농가주택을 지을 수 있다는 얘기죠. 내가 땅을 하나 샀는데 관리지역으로 돼 있지 세분이 안 됐어. 그러면 보전관리지역 걸 따라갑니다. 내가 땅이 하나 있는데 도시역을 샀어. 근데 세분이 안 됐어. 그러면 녹지지역 중에 보전녹지 걸 따라가는 겁니다. 자, 그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세분되지 않았다 그러면 도시역과 관리지역은 보전관리지역, 보전녹지지역 걸 따라가고 도시역이 아니라 전체가 전체가 지정되지 않았다 그러면 자연환경 보전지역을 따라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이 바로 70페이지에 써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문제를 갖다 한번 보도록 해봅시다. 마칠게요. 국토의 계획 및 인원법령상 용도지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도시지역의 축소에 따른 용도지역의 변경을 도시군관리법 위반하는 경우는 축소는 대부분 경미한 거예요. 그래서 생략합니다. 그래서 주민과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생략한다는 거, 자, 이건 꼭 좀 알아두세요. 그 다음 택지개발 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로 지정고시되었다가 택지개발 사업이 완료로 지구 지정이 해제된 지역은 지구 지정 이전의 용도로 환원된 거로 본다. 아니죠. 택지가 이미 완료됐으면 도시역입니다. 환원 문제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 관리지역에서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지정고시 됐다 그러면 농림지역이 되는 거죠. 그 다음 도시역을 다시 세부 용도지로 나누지 않았으면 나눈다는 도시군관리가 나누는 겁니다. 만약에 안 됐다면 용도지역 자체를 나누지 않았다면 자연환경보전지역을 따라가는 거, 도시역이 안 됐다면 세분되지 않았다면 걔는 보전녹지지역을 따라간다 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바로 몇 번이 틀렸냐? 2번이 틀렸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강좌는 용도 지구서부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도 지금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한번 정확하게 좀 인지를 해보자고요.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